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모니터의 김소원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포항제철 이야기. 야, 언제적 포항제철인지. 네,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네. 방송가로 흘러들어온 계기가 바로 그 포항제철 때문이에요. 왜요? 이 프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공대 재료공학부를 다녔습니다. 네. 전공을 딱 살리면 제일 잘 살리는 데가 포스코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항상 여름방학 때 이렇게 포스코 공장에 가서 한 2, 3주 뭐 견학도 먹고 하고. 자고 일도 한번 일 방해되지 물론 그걸 한번 보고 내가 여기 미래의 내 직장이구나 이런 거 보고 와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하는 이런 이제 뭐 네. 그 코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안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부장님이 지금 내 나이쯤 되지. 네. 야, 이게 네 직장으로 얼마나 좋은지 아나? 야, 네 회사에 영화관 있는 회사 봤나? 우리 회사는 영화관도 있어. 와, 진짜 좋은 회사네. 식당 7개 있어. 여기 오면 나갈 일이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네. 좋은 거야.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되고 집도 그렇죠, 주고 그렇죠. 뭐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젊은 이 프로는 여길 못 나간다고? 그래서 나쁜 줄 알고 아하. 나쁜 줄 알고 선택이 다른 잘못됐네. 선택을 했다가 아하.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당시엔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 지금 포스코. 네. 예.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소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포스코 이야기하기 전에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어피니티 컨소시엄하고 그 예. 교보 신창재 회장 간의 그 풋옵션 3년 예. 전쟁에 대한 그 방송을 했었는데 예. 교보 생명에서 3프로 TV에 언더스탠딩의 입장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입장문에 대해서도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이 시간은 포스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보 측의 그 반론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예. 교보에서 보내온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첫째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들어왔을 당시에 백기사가 아니었다. 신창재 회장의 우호 지분이 한 68%에 달했다. 그 당시에. 네. 두 번째로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그 어피니티하고 신창재 회장 측이 각각 그 풋옵션 가치 평가 기관을 선정을 해서 예. 가치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다시 가치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이 프로세스가 신창재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풋옵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년도 12월 이사회에서 교보생명 IPO를 결의했는데 네. 어피니티 쪽에서 풋옵션 행사를 하면서 ICC 중재 신청을 하는 바람에 IPO 추진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IPO 재추진을 선언을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할 테니 어피니티 쪽도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짜 반론보도 진짜 확실히 보자. 반론 보도는 확실히 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희망 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한번 교보 관계자가 네, 여기 네. 나와서 예. 저하고 한번 100분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모든 사람들이 네. 보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교보 관계자께 제안을 드릴 테니까 예. 네. 저한테 회신을 한번 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토론에서 지면 인정하실 겁니까? 그럼 인정해야죠. 예. 바로 무릎 꿇습니다. 예, 지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주거래
그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바꾸기 거기까지. 아유, 만약 치면. 좋습니다. 예. 만약 교보생명의 계약도 하나 하겠습니다. 보험을 교보생명으로 바꾸기. 그걸 하든가 어쨌든 교보생명, 교보증권 둘 중에 하나 더 아유, 해주기. 좋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증권 아니고 교보생명입니다, 그럴 수도 여러분. 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죠. 회사 측 입장도 또 말씀드려야죠. 지금 포스코에서 그 지주사 체제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예. 그래서 10일 이사회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 논의를 하는 네.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일 이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할 것이냐, 물론 근본적으로 지주사 전환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할 것이냐, 그게 그날 바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추후에 뭐 또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지 그것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0일 이사회에서 그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포스코는 사실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할 때 출입을 해본 회사는 아닙니다. 네. 제가 산업 담당 데스크를 할 때 간접적으로 한번 그 겪어본 회사인데 한 10몇 년 전이죠. 한 10년도 덜 했는데 제가 산업 담당 데스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포스코를 한번 겪어보니까 예. 이 업계에서 무지막지한 그 갑이더라고요. 굉장히 슈퍼 갑이에요. 울트라 슈퍼 짱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긴 대단하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0몇 년 전인데 좀 지금 굉장히 좀 흐릿한 기억이긴 한데 해마다 5월이면 철강업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 5월달에 그런 게 5월달인가 있었어요? 뭐 철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그 철강업계의 이제 고위 임원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철강 출입 기자들이 그 마라톤 현장을 갑니다. 고위 임원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 거기서 막 붙잡고 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동부제철 부회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 그 저하고 같이 일하던 그 후배 기자가 가가지고 뭘 물어봤는데 이 부회장님이 포스코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셨어요. 그 당시 동부제철이 전기로를 통해서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그 용광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로라고 하는 거고 동부제철은 그때 전기로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가 전기로를 하지만 포스코 못지않은 어떤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네,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갔어요. 그 기사로 이제 나갔는데 그 기사가 출고된 시간이 제 기억에는 점심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12시쯤에 기사가 출고가 되고 저는 이제 뒤늦게 이제 약속 장소로 막 가고 있는데 동부제철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동부제철에서.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그 코멘트 포스코를 언급한 그 코멘트를 제발 빼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니 별 이상 없던데 그 코멘트가 왜 그랬더니 그 포스코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못지않은 전기로에서 포스코 못지않은 품질의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는 그 코멘트가 불경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입장에서. 그래서 빨리 포스코 사람들이 점심 먹고 들어와서 기사 검색을 해서 보기 전에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점심이 늦었거든. 12시 약속인데 기사가 늦어가지고 12시에 기사 이제 이렇게 출고하고 한 점심 장소까지 15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 밥 먹고 들어와서 보고 고쳐줄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사람들이 무조건 보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게 내용이 이 정도 내용도 말 못하냐. 그렇게 포스코가 무서우냐 했더니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대 포스코가. 예. 그래서 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우면 진짜 무서운 거다. 그래서 제가 고쳐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고쳐줬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STX 그룹의 그 당시에 부회장님을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서울역 쪽에 그 STX 그룹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그 1층에 가면 막 STX 해운 배 모형 크게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 부회장 방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부회장님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불경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포스코가 이제 조선용 후판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포스코가 생산하는 조선용 후판 공급에 대한 약간의 불만. 그리고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아마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포스코 해운업 진출에 약간 부당함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기사로 썼는데 또 난리가 나는 거죠. STX 이제 홍보실에서 그 기사 나간 것을 보고 빨리 이거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니 이 정도 이야기는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포스코가 그렇게 무서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포스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삭제를 해달라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사를 한번 삭제를 해준 조금 흐릿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포스코가 이쪽 업계에서 상당히 그 슈퍼 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한 십몇 년 전에는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포스코 무섭구나. 야, 이렇게 무서운 포스코를 저희가 이렇게 막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불경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네. 포스코가 얼마나 갑이냐면 네. 제 친구가 포스코에 들어가서 네. 너 무슨 팀 배치 받았냐? 그랬더니 영업팀이래요. 근데 너도 이제 고개 좀 많이 숙이고 다녀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잘해봐 뭐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만났더니 네. 영업팀 뭐 하는 팀이냐면 네. 포스코 철강 달라는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줄 세우는 맞아요. 줄 세우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고 사러 오는 사람을 줄을 서시오 한 다음에 누굴 먼저 줄까 이런 거네. 전화는 오는 인바운드도 있고 나가는 아웃바운드도 있는데 네. 되게 영업팀은 아웃바운드 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오는 전화만 받는데. 그래서 그 포스코한테서 물량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네. 포스코 경비실에서부터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낮은 포복으로 이제 기어가가지고 여기에 피가 질질 나야지 포스코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그 정도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던 회사인데. 지금 뭐 포스코가 이제 2000년에 민영화가 됐죠. 민영화가 되면서 그 21년 만에 이제 가장 큰 그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은 포스코가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그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제 회사를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는 물적 분할을 하느냐, 인적 분할을 하느냐, 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분할 방법에 따라서 내 주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 포스코 주가는 과연 지금보다도 더 좀 나아질 것이냐, 뭐 이런 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예. 이게 2020년 4월달에 이런 공시가 났습니다. 이게 포스코가 자사주 취득 그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을 했다 이런 공시거든요. 이 공시 내용이 뭐냐면 포스코가 여기 1조 원입니다. 1조 원어치 자사주를 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자사주를 1조 원어치를 사겠다는 겁니다. 사겠다. 회사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 증권사에 돈을 주는 거죠. 사라고. 그러면 이 증권사에서 1년 동안에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사를 시켜서 사는 건데 그게 1조 원어치죠. 목적은 이제 주가 안정, 또 주주가치 제고 뭐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당시가 코로나19 그 초입 무렵이거든요. 작년 20년 4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참 서슬퍼를 때였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현금 유동성 확보한다 그러고 굉장히 뭐 쫄아가지고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때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때 뭐 주가 관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이걸 뭐 자사주를 뭐 산다고 해서 지금 괜히 돈만 쓰고 지금 주가는 받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우선은 그 현금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좀 불효불급한 그 자산들은 지금 팔아서 캐시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때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물론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금 1조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니까 상당히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회사 쪽에 물어보니까 다른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코로나 2월 달에 코로나19 본격화되고 나서 주가가 한 25% 정도 좀 떨어졌고 또 주주들의 이제 불만도 좀 크게 달하고 있고 회사로 전화도 많이 오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최정우 회장이 특히나 좀 재무통 출신인데 뭐 주주 가치나 주가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서 좀 과감하게 그래서 그랬나 보다. 큰 돈을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투입을 하게 됐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포스코가 가진 자사주가 한 8%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 1조 원을 투입하면 한 5% 정도 더 사게 되니까 자사주를 한 13%까지 늘리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받은 느낌은 포스코가 그 당시에 2019년 말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연결이 아닌 포스코라는 그 국내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 19년 말 기준으로 한 3.5조 정도 됐고 예. 뭐 3.5조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 예. 4월 달부터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포스코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예. 그 단기 금융 상품을 제외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 그것만 본다고 하면 1조가 안 됐어요. 그때 1조도 산다고 했는데? 9,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허. 예. 그래서 그 캐시 자체가 그 포스코 단독으로는 1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1조 원어치의 그 주식 자사주를 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었고 예. 이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기 전에 포스코 임원들이 또 자사주를 많이 샀습니다. 자기 예. 주식을. 예. 그때 최종호 회장이 독려를 해가지고 많이 사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뭐냐면 경영권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죠. 포스코가 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아직도 포스코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지분이 10%가 안 돼요. 9.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민영화 이후에 뚜렷하게 확고하게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가 없고 국민연금 같은 이런 이제 연금이 뭐 10%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아마 50%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부적으로 좀 경영권 위협에 대한 그 신경을 이제 많이 쓰는 곳이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계속해서 해마다 자사주를 조금씩 사고 예. 또 나중에 그 자사주는 이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사주를 예를 들면 다른 그룹하고 자사주 맞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하고 맞교환을 한다든지 또 뭐 KB금융하고 이렇게 맞교환을 한다든지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2007, 8년, 9년 그 당시에 뭐 KTNG하고도 이렇게 자사주를 맞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예. 그 의결권이 이제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자사주를 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자사주를 맞교환해서 하려고? 좀 경영권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나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미 어떤 그 지주사 전환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아닌가. 염두에 두고 자사주를 과감하게 한 번에 5%를 1년 동안에 늘린 게 아니냐. 예. 과거에는 뭐 1년에 사와야 뭐 1% 많으면 2%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 새에 한 번에 5%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거는 그때 이미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미 좀 고민을 하면서 예. 그랬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인적 분할로 그 지주사 전환할 때는 뭐 직접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뭐 물적 분할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물적 분할을 해도 회사가 이 자사주를 포스코처럼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취약한 회사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주사 체제로 가게 되면 지주사만 공격을 하면 그 밑에 이제 아래는 이제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주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방어용으로 되기 쓸수 때문에 있고. 활용할 인적 수 분할을 있기 할 때문에 때는
지주회사 그 나뭇가지를 형성하는 그 가지가 되죠. 네네네.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자사주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예. 하는 뭐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포스코는 이제 왜 지주회사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 포스코가 지금 현재도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있잖아요. 포스코 이렇습니다. 지금 포스코 밑에 주렁주렁 예, 거의 지주회사인데요. 예, 사실상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자체적으로 철강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네. 이러한 회사들의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투자 회사들을 그 관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형 지주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놓은 이 회사들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상장사고. 여기 예. 포스코 건설이나 이제 포스코 에너지는 비상장사인데 예. 이게 척 보기에도 거의 지주사나 마찬가지다 예.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사업형 지주사, 지주사가 스스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 경우도 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 지주사가 있습니다. 순수형. 이제 LG 같은 LG처럼. 경우는 뭐 지주사가 직접적으로 큰 사업을 하지 않고 밑에 자회사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또 유행하는 게 투자형 지주사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SK입니다. 네. SK가 자체적인 사업도 있어요. 그 IT 서비스 회사 옛날에 SK CN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SK CNC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IT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주사 SK가 아주 맹렬하게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바이오 쪽, 첨단 네. 소재 쪽,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형 지주사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포스코가 추구를 하는 게 이 SK식의 그 투자형 지주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포스코 그 주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포스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가 철강업체라는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돼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별로 먹어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포스코 실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때리면서 예. 3분기 영업이익이 3조를 넘어갔거든요. 예. 아마 포스코 그 분기 영업이익이 3조 넘어간 건 처음인가 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정도인데 지금 실적과 무관하게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그 내리꽂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의 성장성,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성장 지속성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가 높지 않다. 이게 이제 포스코의 자체적인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포스코 밑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포스코 뭐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어우, 굉장히 핫한데. 좋은 실적도 많이 내고 있고 또 그 포스코 리튬 이제 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소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수소 그 밸류 체인 쪽 이제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해외 자원 개발 쪽에 많이 드라이브를 예, 걸고 예.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도 유망한 자회사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러면 밑에 자회사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철강. 무조건 철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 전략 같은 게 시장에서 거의 이제 먹히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한번 그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SK텔레콤에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이렇게 보시면 SK텔레콤이 지금 그 이렇게 분할돼서 예. 분할된 상장됐죠? 두 회사가 다 상장이 됐잖아요. 네. 텔레콤이랑 스퀘어. 예, 그림 보시면 이게 옛날에 그 SK텔레콤이 그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자회사들이 달려 있잖아요. 예. 하이닉스도 있고 원스토어, ADT 캡스. 요게 이제 최근에 SK 쉴더스로 그 이름을 바꿨고 예. 이 왜 쉴더스로 바꿨을까요? 팀앤 모빌리티, 네. 11번가 웨이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래에 좀 유망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그러면 그냥 통신회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자회사들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에서 이 텔레콤에서 이렇게 분할을 인적 분할을 해서 SK 스퀘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스퀘어 밑에다가 원스토어, 캡스, 모빌리티, 11번가 웨이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통신하고 그 AI, 디지털 인프라 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는 자회사를 잘 관리하면서 그 유망한 자회사들을 그 국내외 시장에 IPO를 시키고 이 자회사들의 밸류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SK 스퀘어의 제1호 상장 기업으로 지금 원스토어 이제 상장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밑에 이렇게 SK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SK는 맨날 통신 그냥 맨날 통신 뭐 통신 요금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 음지에 있던 이 친구들을 이렇게 빛을 쪼여주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텔레콤처럼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지주회사로 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회사가 철강 외에 여러 가지 유망한 사업들을 좀 시장에 좀 어필을 하겠다 하는 거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분할은 방식은 뭔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분할 방식은 뭐 인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팽팽하게 맞서 있어가지고 지금 분할 방식이 뭐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의 고민을 단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매출이 뭐 견조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빨간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녹색선이 순이익률이고 이 오른쪽은 이제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런 그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이런 모습 이게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가 있잖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포스코의 이제 고민이 지금 5월 달까지만 해도 한 4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 중후반 쪽으로 내려왔으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답답한 부분이죠. 포스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포스코가 생각하는 지배 구조는 알파벳과 구글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일부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분할 방식은 그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잠깐 이게 SK그룹의 지주회사인 그 주식회사 SK 있잖아요. 주식회사 SK가 최근에 내놓은 IR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린 사업을 하겠다면서 IR 자료를 이렇게 내놓거든요. 이게 대체 에너지,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푸드, 지속 가능 식품, 또 클린 솔루션, 또 이제 카본 매니지먼트, 이제 CO2 처리. 이제 그린 사업 적으로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CMO 사업의 IR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고, 반도체 소재 사업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의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그 첨단 소재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M&A를 해왔는가 이런 자료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 그 SK처럼 그 지주회사가 포스코는 분리되는 인적 분할이건 물적 분할이건 분리되는 포스코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자체적으로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들하고 같이 그 철강 쪽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동등하는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지주회사가 하는 거는 그룹 전체의 이제 미래 먹거리 앞으로 이제 미래 유망 사업 쪽에 직접 투자도 하고 지주회사 쪽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그 여러 이제 포스코 에너지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 수소 밸류 체인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주회사 차원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겠다. 포스코는 분리해서 철강 사업 가지고 분리해서 철강만
열심히 철강만 알겠습니다. 팔아 뭐 이런 차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자사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철강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자사주가 이렇게 13%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9.8이고 이제 나머지 일반 주주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자회사 군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죠. 자, 인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자, 이 포스코에서 철강 사업을 똑 떼가지고 그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죠. 그 인적 회사 분할의 경우에. 네, 예. 그 회사 이름은 포스코로 하고 예. 여기 남아 있는 회사는 이제 홀딩스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죠. 예. 바꾸면서 아까 그 자회사들은 홀딩스 밑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요 홀딩스의 주주는 아까처럼 국민연금하고 일반 주주죠. 네. 요 새로 만들어진 요 포스코도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인 국민연금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그냥 똑같이.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겠죠. 주주 구성이 이렇게 똑같아지죠. 예. 그다음에 아까 자사주 13%가 있었죠. 그 자사주는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홀딩스가 이 사업회사 포스코에 가지게 되는 지분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지. 예. 그러네요. 예, 분할 전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는 분할을 하고 나면 홀딩스가 이렇게 자회사에 대해서 지배하는 이렇게 지분으로 변신을 둘 다, 하게 됩니다. 지분이 둘 다 생기는 거니까. 예. 아하,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뭐 하면서 이 원리를 설명을 드려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굉장히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분할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는 분할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냥 알고 계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할 원리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외워하는 말이 제일 편해. 그냥 외우는 게 더 외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수학도 그냥 차라리 외우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뭐 문제를 그건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냥 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홀딩스나 포스코나 다 상장 회사가 됩니다. 그렇죠. 요 포스코는 재상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홀딩스는 변경 상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구별하지 않고 그냥 둘 다 재상장한다 그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네. 자, 요런 구조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다시 정리를 하면 홀딩스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요 포스코를 13%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 요 포스코는 홀딩스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국민연금하고 일반 주주들이 이렇게 있겠죠. 네.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사주 홀딩스 때문에 자동으로 밑에 들어가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 홀딩스가 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 자회사는 지금 지분율을 30%까지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홀딩스가 포스코 지분이 17%가 더 필요하게 되죠. 네.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한 4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런 인적 분할 구조로 간다고 하면 당장 그 홀딩스가 이 포스코 지분 17%한 4조 원의 이제 부담이 생기게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요 13% 지분이 생긴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예. 그냥 자동방으로 형성시켜주는 지분인데 요 4조 원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요 4조 원을 들이지 않고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30% 지분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마치 공식처럼 전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 솔브레인이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거든요. 여기 자사주가 3%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회장이 있고 뭐 일반 주주가 있고 뭐 자회사가 있고 처음에 이런 형태였죠. 예. 근데 이제 요걸 지주사로 만들려고 하면 이 솔브레인을 분할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인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솔브레인 또 홀딩스하고 사업 솔브레인. 예, 사업 솔브레인하고 홀딩스로 바꾸죠. 네. 그 다음에 뭐 자회사 지분은 여기다 그리고,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자 주주 구성은 똑같아지고, 홀딩스가 솔브레인 지분을 갖게 되고 아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예. 3%가 요렇게 네. 생기게 되죠. 여기까지 외웠어요. 예.
그러면 자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 홀딩스가 솔브레인 지분을 지금 3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지 지금 현행 그 공정거래법에 맞추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홀딩스가 요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솔브레인 주식 가지고 있는 요 주주들한테 야 너네들이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 홀딩스한테 주면 홀딩스가 이 신주로 보상을 해줄게 하는 공개 매수를 추진합니다. 그 공개 매수를 선언합니다. 아하. 자, 요 솔브레인 주주들한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다오. 그러면 우리 홀딩스 신주로 바꿔줄게. 아하. 이렇게 이제 공개 예. 매수를 선언을 예. 하게 예. 됩니다. 그러면 솔브레인 주주들 중에서 여기 정지환 회장은 30% 지분을 전부 다 홀딩스한테 다 던지고 스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은 홀딩스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 지분을 전부 홀딩스한테 주고 홀딩스 주식으로 바꾸죠. 아. 예. 그런데 일반 주주들은 홀딩스 지분으로 잘 교환을 안 합니다. 예, 아주 소수 주주들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그냥 솔브레인 지분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아니 어차피 분할할 때 솔브레인 홀딩스 주식하고 솔브레인 주식을 나눠서 받는데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일반 내가 주주들은. 가진 솔브레인 주식을 또 이거를 뭐 홀딩스 주식으로 바꾸고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홀딩스는 그냥 사주 일가 뭐 회사처럼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홀딩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실체가 있는 그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주식 교환을 하고 나면 지분이 이렇게 변합니다. 정지환 회장의 홀딩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주들은 스왑 참여율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홀딩스가 이 솔브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46%의 지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 있었는데 정지환 회장이 30% 뭉텅이 던져줬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일반 주주들 중에 또 일부가 야. 참여한 지분 하게 되면 이게 46%까지. 자 이래서 돈을 안 교환만 들이고 하면 바로 예.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환 회장은 그냥 홀딩스를 강력하게 지배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홀딩스를 통해서 솔브레인을 지배를 하는 구조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자회사 솔브레인에는 스왑에 또 참여하지 않은 여기 일반 주주들 지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구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인적 분할한 포스코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네. 이렇게 스왑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일반 주주들이 포스코 지분을 던져주면 여기 홀딩스 지분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지분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지주회사 요건에 근데 맞출 수가 여기서는 있죠. 약간의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잘 안 하지만 그 아까 솔브레인의 경우는 최대 주주가 있으니까 나는 홀딩스를 가지려는 강한 그렇죠. 욕구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묻지도 않고 무조건 바꾼다. 예. 이겠지만 포스코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일반 주주들이 많은데 네, 네. 이 사람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좀 이 구도가 좀 예, 맞습니다. 예. 안프로님 오랜만에 엄청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네. 이게 아까는 그 대주주 회장이었지만 지금 연금이란 말이에요. 대주주 그러니까. 회장은 당연히 홀딩스를 통해서 네.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돈 안 들이고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밑에 자회사들을 좌르륵 하고 이제 지배를 하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굳이 할 그렇게 이유가 사주가 없죠.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일반 주주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어떡하지? 내가 가진 포스코 주식을 홀딩스로 바꾸는 게 낫나? 네. 홀딩스가 앞으로 더 나을까? 아니면 철강을 하는 포스코가 더 나을까? 이 지점에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일반 주주들이나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17%의 추가 지분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분할 구조가 갖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그러니까 이 자사주가 결국 홀딩스가 사업회사 포스코를 지배하는 그 지분율로 변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 우리
물적 분할은 무조건 나쁜 놈이 하는 거, 인적 분할은 착한 사람이 하는 거, 뭐 그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인적 분할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사업회사 포스코의 일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그냥 자동빵으로 이렇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좀 생길 수도 있고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많이 매입해가지고 지주회사로 돌려버리게 되면 회사 돈을 대주주 지배력 확장에 사용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마법을 부리는 것을 차단하는 이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래서 저기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SK텔레콤이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아까 봤잖아요. SK스퀘어하고 SK텔레콤으로 분할할 때 자사주 11% 2조 6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그냥 분할 단계에서 다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SKT에서 우리 저 주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사주를 이제 활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으로 지적하셨듯이 17% 지분 그 추가로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아까처럼 정재원 회장처럼 30% 40% 뭉태기 가진 그 대주주 일가가 그냥 빵 하고 던져주면 자동빵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사주를 활용하지 않으려면 보유 현금인데 3, 4조 되는 현금을 동원해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주주들 주주 가치 제고 그다음에 회사의 그 밸류 업그레이드 이런 차원인데 여기서 그 13%의 그 자사주에 대한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생길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인적 분할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그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뭐 우리 주주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물적 분할의 경우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간단하죠. 물적 분할은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인데 물적 분할하게 되면 여기 분할 신설되는 포스코가 발행하는 주식을 홀딩스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홀딩스가 100% 지배하게 되고 여기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주주하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포스코 지분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없긴 한데 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홀딩스는 상장 회사가 되겠지만 여기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철강업이라고 하는 이 그 이 주력 사업이 지금 비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우리 주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분할되는 포스코가 발행하는 주식은 홀딩스가 다 가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물적 분할하고 이 물적 분할은 조금 약간은 다른 게 있기는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워하는 물적 분할은 이거는 이제 회사의 유망 사업. 지금 현재 회사의 시총을 상당 부분 그 차지하고 있는 회사의 미래 유망 사업을 똑 떼가지고 그냥 자회사 물적 분할 자회사로 만들고 심지어 그 이후에 IPO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IPO 단계에서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유망 사업인데 내가 주식을 한 주도 가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미래 유망 사업이 특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면 이게 언제 상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언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모회사한테 열심히 배당을 해서 모회사 주주인 나한테까지 배당 혜택이 돌아올까? 조금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제 물적 분할은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 완전 자회사가 되는 포스코의 IPO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이 홀딩스가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 물적 분할 형태로 갈 때는 이렇게 가놓고 시간 좀 지나가지고 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 포스코를
재상장을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이 회사의 지분을 다른 데다가 팔아가지고 뭐 홀딩스가 돈을 땡겨간다든지 하는 형태가 그게 현대중공업 지주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네.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 멀쩡하게 상장돼 있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시켜가지고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은 100% 비상장 자회사로 만들고 한국조선해양 지주사로 만들어놨다가 2년도 못 돼가지고 밑에 100%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을 다시 재상장을 시켜가지고 한조양 주가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가 이런 물적 분할로 만약에 이런 물적 분할로 가려고 하면 이 완전 자회사가 되는 포스코에 대한 그 어떤 그 IPO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해야지 그나마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인적 경우에는. 분할, 물적 분할의 경우가 좀 차이가 있고 시나리오별로 좀 느끼는 감도가 좀 다르네요. 인적 예. 분할의 경우에는 이 주주 교환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혹시 IPO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거네요.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0% 완전 그 자회사 비상장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포스코의 밸류에이션이 그 홀딩스에 그나마 이렇게 온전하게 사실상 한 몸처럼 그 밸류에이션이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죠.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지금 사실은 이 전제 조건 하에서는 네. 그 물적 분할도 네. 포스코의 그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왜 절감할 수 있죠? 비용을? 네? 비용을 왜 절감할 수 있어요? 지분 인적 분할로 가게 되면 그 아까 말한 그 주식 스왑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 지분을 사야 추가로 되니까. 지분을 사야 되는 거고 주식 스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17%를 그냥 통으로 다 사야 되는 거고 스왑을 했는데 30%를 못 채우면 못 채운 만큼 또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13%의 자사주가 있는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또 그 자사주의 마법에 따른 또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부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최하 30%니까 30%를 확보하는데도 저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하로 30%만 인적 분할로 해서 30%만 지분을 갖겠다고 하여도 예.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주사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금 불안함이 있네요.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좀 지주회사라고 불안하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지주사 할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갔다. 그러면 나는 2차 전지가 너무 좋아. 그러면 포스코 그냥 케미칼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자원 개발이 좋아.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되고, 예. 나는 뭐 철강이 좋아. 그러면 뭐 철강 쪽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주회사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여러 개 그냥 예.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순간 베스킨 라빈스 3-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나는 뭐 엄마는 외계인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다른 거를 이제 내 입맛에 맞는 걸 먹을 수 있는데 그 베스킨 라빈스에서 베스킨 라빈스 3-1 해가지고 31가지 맛을 조금씩 다 담아가지고 이걸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예. 그 제품의 매력이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는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은 되죠. 예.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예. 뭐 무슨 강판은 포스코하고 비슷하겠구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케미칼, 뭐 포스코 ICT, 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어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소재지, 양극재, 음극재지 하면 그냥 케미칼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네. 지주회사 그래서 지주회사에 대한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세요.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달고 있고 미포조선 달고 있고 예. 삼호중공업 달고 있고 대우조선은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선업체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한조양에 투자 안 하고 그냥 현대중공업 주식 사잖아요. 조선의 원픽은 현대중공업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주식은 그나마 그래도 좀 끄떡끄떡 받쳐주는데 네. 한조양은 저쪽에 16만 원, 17만 원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올라간 게 지금 9만 원 아닙니까?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적 분할은 이제 이 철강 사업의 비상장화가 이제 생기니까 네. 이 철강 사업이라는 게 미래 유망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미래 유망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물적 분할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해주는 그 주력 사업인데 이 주력 사업 자체가 이제 비상장화 된다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네. 그리고 저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철강을 그냥 품고 있느냐 그냥 잠시 이렇게 100% 완전 자회사로 가지고 있냐 그 차이인 거지.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포스코의 구조가 사실상 지주회사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가 자기가 뭐 자기 앞가림도 해야 되고 뭐 철강 사업도 해야 되고 네. 뭐 자회사 관리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신규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하니 지주회사 체제로 가가지고 야마 너 철강만 해. 그리고 미래 신규 사업 발굴이나 우리 그룹 차원에서 앞으로 먹거리는 우리 지주사가 하겠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렇게 자회사를 이제 갖다 놓고 좀 비교해 가면서 열심히 해. 뭐 이런 이제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궁금한 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참았다. 못 참았다. 아니. 못 참았어.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네. 그 지주회사가 그 유망한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자회사로 두고 있을 때는 그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네. 잘 반영이 되다가 네. 그 자회사가 그냥 자기 자회사로 있는데 상장을 하냐 안 하냐 네. 그냥 그 차이인데 네. 상장을 했다는 이유로 네. 이 상장한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모회사의 가치가 네. 그러니까 가치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건 네. 그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주주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장 회사로 가지고 있다가 네. IPO를 할 경우에 IPO를 하게 되면 이제 IPO 자체가 이제 이니셜 그 퍼블릭 오퍼링이니까 이걸 IPO를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회사를 오픈해 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장사로 닫혀 있을 때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비상장사를 갖고 있으면 비상장 상태일 때는 내 것이 완전히 온전히 그 회사의 밸류가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IPO를 하게 되면 오픈을 시켜버리면 새로운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므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조금 떨어지죠. 예,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만큼 가치가 그게 떨어지는 이제 싫은 건 거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싫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모회사하고 그 비상장 자회사하고 업종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태였다. 예. 그러면 나는 이 모회사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 비상장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효과를 얻고 있었는데 이 비상장사가 상장사가 되면 모회사는 버리고 이 회사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투자한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상장 모회사 저기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저것을 내가 이 상장된 모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여기 달고 있던 그 비상장 자회사가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 나도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바로 사게 되는 그런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 원래 있었던 모회사도 그 자회사 주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자회사라고 있을 때는 야 너는 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자회사로 사업해라고 해서 할인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것만 살 수 있던 대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즉 이불과 베개를 같이 파는 세트는
10만 원에 사놓고 그동안 사실 베개가 좋은 베개야. 진짜 잠도 잘 와. 네. 그렇지만 이 베개가 최소한 9만 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불 베개 세트를 10만 원에 사놓고 이 베개가 따로 상장을 해서 9만 원에 팔린다는 이유로 베개와 이불을 같이 파는 걸 2만 원에 또 안 사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개와 이불의 네. 이제 비율을 그 안에도 하면 베개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네. 그리고 예전에도 베개 있었다는 이유로 사놓고 네. 물론 베개만 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가는 건 이해가 돼서 이쪽 사느라고 이쪽 살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라면 떨어지는 가격은 이해가 되지만 떨어뜨린 시장이 잘못 판단했던가 그런 거지 굳이 나눈 친구들이 잘못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B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A사에 투자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 B사가 이제 상장이 이제 돼 있다면 네. A가 B 지분을 뭐 50%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B도 상장사다 그러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B만 살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A가 하고 있는 사업도 좋아. 그런데 이 A는 B를 50%나 갖고 있네. 네. 그러면 더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A가 하고 있는 사업은 뭐 별로야. 네. 구태여 뭐 A를 삼으로 인해서 그 B 사업을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바로 B만 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주사가 할인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도리가 별로 없어요. 명쾌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주사 할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10인 10색 다 이야기가 전부 다 다르고 아무도 명쾌하게 왜 지주사 할인이 생기느냐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론으로 뭐 투자자의 심리 또 그런 거죠. 가지고 있는 네. 자회사하고 모회사하고 업종의 성격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왠지 이게 더블 카운팅이 돼가지고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를 사면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을 수 든다든지 있고. 그런 심리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지주사 디스카운팅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데.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만든 시장이 문제냐? 그러니까 아까도 채팅창에서는 죄송합니다. 채팅에서도 아니 베개만 15만 원에 파는 게 있고 이불 베개 세트로 10만 원에 파는 게 있으면 이불 베개 세트 10만 원으로 가야지. 본인들이 베개만 15만 원에 사놓고 왜 분할을 해서 10만 원짜리를 만드냐? 이불 베개를 그렇게 만들면 그거야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신 걸 저희 보고 어떡합니까? 해야 되는 거. 즉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과 인기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게 그 결정을 한 회사의 잘못이냐 그 수급과 인기의 흐름을 만든 시장의 잘못이냐 질문이에요. 그 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패턴화 되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가 맞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거나 그걸 상장하면 늘 이제 홀딩스 주가가 희석되는 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도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과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없죠. 이 물적 분할에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물적 분할은 너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된 게 LG화학의 시총의 70%가 배터리 사업에 있다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보고 샀는데 그 LG화학을 물적 분할해서 배터리를 100% 자회사로 만들어 버리니까 나는 배터리 주식을 받지를 못해. 그 배터리 주식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인적으로 분할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황금성을 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나는 오로지 배터리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IPO를 해서 이제 그 LG화학이 가진 배터리 지분도 또 희석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한번 이 부분 대해서 그런 집중적으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내리니까 문제지. 그래도 난 이게 좋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주가가 오르면 이렇게 물적 분할 싫어했겠느냐는 거예요. 같은 가치가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내리면 나쁜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눈치 보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6시 넘었다고. 네. 이제 네, 끝내달랍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태극기 네. 라이브 손님들한테 또 백브리핑 좀 팔아보려고.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글로벌 모니터 김선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